네, 오늘 오전에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국회 모욕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좀 고성도 오갔고요.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증인에 대한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에 대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그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국회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라는데 이 명시적으로 우리가 규정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정중하게 그날 4번에 걸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고발건은 이건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또다시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 그리고 국민 모독하고 능멸하고 농락하고 도를 넘어서 국회와 국민 무시하는 거를 보고도 이거를 또 네 편 내 편 갈라서 정쟁화해서 물타기 한다 그런다면 난 이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럽니다. 김문수 경산노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풀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표현하는 겁니다.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아니다. 국회를 모독했고 뭔가 그 당사자들에게 굉장한 심한 모멸감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이 제기했던 국회 모욕죄는 알겠고 위증죄는 뭐죠? 글쎄요. 위증을 했죠? 김문수 위원장이?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그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 출석해가지고 선서하고 증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글쎄 이제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이 아무리 민주당한테 좀 듣기 싫고 그 다음에 이제 윤건영 의원이나 이제 그런 국회의원들이 듣기 싫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가지고 그 위증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모욕죄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회 증언 감정법에 나와 있는데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데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그 모욕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러한 말로 인해 가지고 국회 권위가 훼손됐어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국회 모욕죄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판례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됐다고 하니까 검찰이 과연 기소를 할 건지 그다음에 기소를 했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지 어떤 판단이 나올지 조금 법적으로는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있고 종북자들이 있다. 민주당 내에 김일성주의자랑 종북주의자가 있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라고 했지만 사과가 번복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증 내지는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모욕 이런 얘기로 가는 것입니다. 국회 모욕죄, 위증죄로 처벌할 만해요? 김문수 위원장님은? 글쎄 그 감정이 그 국민의힘에서 느끼는 감정과 민주당에서 느끼는 감정 또 국민이 느끼는 감정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고 그야말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이렇게 철진한 색깔 공세, 색깔론 공세, 메카시즘, 망령 이런 걸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나 경산노위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노사정위원회라는 거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모든 노동 현안들을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해서 경제 위기라든가 고용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등을 조정해야 될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경산호 위원장님께서 갈등을 도리어 조장하면서 갈등의 끝판왕처럼 지금 등극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과를 4번이나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모 방송에 나오셔서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래서 진행자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회 모욕뿐만이 아니라 국민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김정일 주의자를 뽑은 겁니까?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신성범 의원께서는 우리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시는 고정 출연자로서 합리적 보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공산주의자, 김일성주의자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건 내심의 알겠습니다. 문제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묻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윤건영 의원은 사상범입니까? 공산주의자입니까?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왜 자, 하여튼 이제 얘기 시작하십시오. 이제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이 허위와 위정과 이 고발한 거 국회 모욕 이것은 민주당이 뭐 할 수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여기서 처벌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고발했다 칩시다.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수사할 텐데 제가 검사장이라 그래도 도대체 이걸 왜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야? 화를 낼 만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내심을 어떻게 읽느냐고. 사실 공산주의자인지 김일성주의자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객관적 그럼 이거는 평가와 의견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난 저 사람이 김일성주의자 같아요라는 데인데 지난번에 고영주 변호사로 그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했다가 대부분에서 이렇게 무죄 취지로 파기한 상태예요. 왜? 평가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대목을 생각하면 가벌성은 처벌 가능성은 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김문수 지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도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소리 할 수 있는가 사회나 정치를 보는 시각이 왜 이리 좁냐 내지는 편향돼 있냐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노사정을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데 적임자냐라고 공격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신상범 의원께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어떻게 알겠는데 하지만 제가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당선되었다는 제 상식으로서 이야기 힘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증거도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에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게 김문수 위원장뿐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 조경태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뭐 또 하시면 발언께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밖에 없겠냐고 오히려 옹호를 했어요. 웃기는 꼴인데요.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김문수 위원장의 막말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럼 여당 대표도 찬동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총체적으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김일성주의자에 대한 표현은 그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께서 그러면은 나는 친북주의자가 아니다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가 그 뜻을 밝히시면 그런 오해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짧게 드리고 우리 저 두 분 얘기도 또 들어야 되니까 그 이제 다르게 생각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랑 우리 신 의원님은 좀 생각이 다른 것 뜻 보여요? 아니 이제 정진석 위원장 이런 취지죠. 우리 국민 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하고 말고도 많지 않느냐. 우리 보수 진영 일부에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그건 제가 알 수 없고 그 관심 바뀌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 왜 이야기 나왔습니까? 신영복 씨를 존경하면 바로 김일성주의자라는 저 발언 때문인데 김문수 위원장이 한국의 이른바 좌익운동의 계보와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분은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1968년도에 통일혁명 사건이 나고 20년간 복역하고 1988년에 뭐라 그럴까 전향서를 쓰고 나온 거 아닙니까? 신영복 씨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향서의 내용이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만 뭐 감옥에서 일찍 나오려고 가짜로 쓴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서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적 요소예요. 그러면 김일성주의자를 그 뭐 신영복 씨가 버렸는지 아니면 내면과는 상관없이 버린 걸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해서 당시에 그냥 책 한 권 써가지고 그래서 사상 장기수에 대한 연민의 연민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걸 했다. 감화를 받아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존경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진석 위원장은 좀 발언 수위가 요즘에 계속 이제 좀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역사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김문수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뭐 김문수 위원장만 그렇게 생각하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이 지금 사실상 당대표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인식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막 부글부글 하던데.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국민의힘 전체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약간 개인적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즉 이 비대위를 잘 이끌어서 또 뭐 내년 좀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당대에 나갈 생각이 아닌가 이런 데 의심을 살 수 있는 요소로 좀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해서 좀 강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문수 위원장이 본인이 뭐 과거에 운동권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신영복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신영복 선생님 사건 68년입니다. 그때는 김일성주의라는 것도 없었어요. 김일성주의가 언제 등장하냐면 71년 소위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 남한에는 유신 헌법이 들어서고 북한에는 김일성 헌법이 들었을 때 이제 김일성주의라는 게 정립이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에 신영복 선생님을 그걸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이야기하면 무리하고요. 그 뒤에 뭐 책을 한 권 쓴 게 아니라 신영복 선생님이 책이 한 7, 8권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웬만한 건 다 베스트셀러였고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읽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읽으셨나요? 또 중앙일보에 이렇게 연재도 되고요. 더불어숲이라고 해서 연재도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명함에 서체, 제 이름 서체가 신영복 선생님 서체로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세요? 김일성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게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위원장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경질해야 될 상황이고 경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민주당이 좀 법률적으로 강하게 좀 항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톡이 먹통 사태로 또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해묵은 사상 얘기로 이게 국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를 좀 갖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나왔는데 긍정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소폭이나마. 그렇죠? 그리고 부정 지지율은 조금 소폭이나마 좀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만큼 팍 올라가거나 생각만큼 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서 저점을 지난 건가? 24%가 늘 저점이었나?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잘하고 계신 건가요? 더 급등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 부분은 결국은 북한이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저 환경, 대북 안보 이슈가 가장 크다고 봐야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나름 이게 너무 심한 애를 이런 게 깔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봐요. 물론 그러면 더 빨리 팍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대목을 청와대나 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좀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느린 측면이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체 상태다. 그대로 쭉 가고 있다. 옛날 여론조사 그대로. 그래서 즐거워할 이유도 또 낙담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원래 이제 나라 밖에서 뭔가 현안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대통령에 대해도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경향인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오름폭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행보도 연일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 등장을 하고 막 이럽니다. 지난 12일 고 정인이 묘소 2주기에 맞춰서 갔던 것들이 있었죠. 그게 그제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안나의 집이라고 약간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불우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여기 가서 무료 봉사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늦게 알려졌어요. 대통령실은 이제 평소에도 김건희 여사가 조용하게 이제 저런 행보를 사회 약자층들을 위한 행보를 한다고 합니다. 저 대목은 박수 쳐줄 만하지 않아요? 네. 딱히 뭐 봉사 활동한 거를 뭐 깎아내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영부인으로서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 나온 이유는 그동안 언론 플레이를 지금 SNS가 너무 발달해서 다 찾아내잖아요. 근데 예전에 언론 플레이를 대통령실에서는 안 했지만 누군가 이렇게 마치 요청해서 나온 것처럼 하다 보니까 비난이 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나온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그늘지고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게 어떤 정치라는 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명이 안 돼서 역할을 못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차라리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뭔가 영부인의 역할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봉사활동을 좀 공개적으로 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신부님이 알린다든가 뭐 무슨 지지자가 나중에 뭐 어떻게 행사를 알린다든가 이건 좀 어정쩡하고 어색하잖아요. 할 거면 제대로 이제 뭐 홍보할 거면 또 제대로 이미 이제 홍보하고. 보도된 거 보면 네티즌들이 다 알아요. 사진의 구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을 해줬어야 되고 과거의 영부인들이 그렇게 역할을 잘 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말씀도 맞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영부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공개적으로 하면 공개적으로 한다고 사진 기사를 대동해서 한다고 하고 비공개적으로 하니까 또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이런 반론도 있다. 제가 보기에 쭉 보면 이 대목은 성남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 이탈리아인 신부께서 공개를 한 거고 돌아보면 좀 와서 한다고 해서 자 하라고 그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김건희 씨더라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들 갖고 있는 질문이 진정성이 있는 거냐. 진정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매주 무슨 목요일 날 정해서 한다든지 금요일 정해서 저는 조용한 데서 봉사활동 할 테니까 언론에서 따라오지는 마세요. 다만 저는 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제3자를 통해서 공개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부인이 무엇을 하든 뭐랄까 이렇게 좀 선입견과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소리가 나옴직하지 않겠어요. 좋은 일을 해도 자꾸 색안경 끼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좋은 일 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는 박수치고 그러니까. 또 뭐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비판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안민석 의원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낸 게 역풍으로 작용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수사 문제가 뭐 논란이 된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지난 한 주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는데 민주당은 떨어졌다고 보세요? 예, 일단 리얼미터 지지율이 이제 지난 지지율이 49%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탄생 이래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약간 이제 기술적
하강이 있었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진영 결집이 좀 있어서 특히 안보 외교 안보 사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사안도 있고 지적하신 문제 김용민 의원의 이런 발언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또 확산됐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주식 문제도 상당히 뭐 이런 국민들에게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주식 문제도 사실상 이 정치인이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만 예. 일반인들은 누구나 한국 경제의 주요한 참여자로서의 주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방산주다 그러지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을 방산으로 묶기에는 이미 그 규모가 엄청 큰데도 예.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이제 백지신탁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이게 이해 충돌이 있는지 이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걸 예. 언론에 이제 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15%의 손해를 보면서 적각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왜 하신 거예요? 왜? 돈 벌려고 주식 벌려고 돈 벌려고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바쁘셨을 텐데 8월이면 엄청.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그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밝혔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주식에 한국 경제에 관심 많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꽤 벌기도 주식 했고 투자를 이제 상시적으로 해오셨다고. 예, 상시했다고 하고 상당히 그 분야에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적 예. 지식을 가진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지 이게 뭐 그냥 사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조금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도한 공격까지는 아니겠지만 비판은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저희 이제 뉴스와이드 자주 나오시는 전재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오늘 꺼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끝나고 보궐선거 전에 2억 원대 방산 주식을 샀고 보유한 상태에서 상임위를 국방위로 지원한 부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네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또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상당히 엄청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 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도 현실 정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3월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그리고 6월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다. 그 사이에 주식을 산다. 주식 투자를 생각하셨다. 이건 범인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지금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뭔가 할 텐데 주식에 눈이 갔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의아한 대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시든 간에 왜 그랬을까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이재명 대표께서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다. 나는 원래 주식을 했던 사람에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알겠습니다. 양쪽의 지도부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행동이 계속해서 이제 양당의 지지율에 좀 부정적 요인 또 긍정적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좀 올랐는데 이건 이제 대북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무력 도발.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말은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이제 인용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이슈 잠깐 한두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패한 이후에 항고를 하려고 했더니 안 했어요, 그렇죠? 네네. 포기를 했어요. 그 왜 포기한 건가? 몰라 해봐도 또 질 게 뻔해서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지금 이제 무고죄가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쪽으로 이제 뭔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왜 포기한 거죠? 저는 1번하고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난번 1차 가처분 인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물러난다든지 그랬으면 명분도 살리고 실익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이 이제 당원까지 바꾼 상황에서는 도저히 제가 봐도 그 지난번 황정수 부장판사 똑같은 분인데 다른 결론 내렸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을 갖다 보면 성매매 등 파렴치한 범죄로 기소가 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공천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22조 1항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고죄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전제된 그 무고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 과연 그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못 준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과연 내후년 총선 때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송치가 됐지만 검찰이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불기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빼놓고는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 생명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그래서 그럴까요? 정진석 위원장이 당협, 전국 당협위원장들부터 시작해서 다 재정비에 막 속속 들어가면서 친윤계로 다 물갈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윤상현 의원은 그걸 왜 당협위원장이 하냐? 새 당대표가 뽑히면 그 사람이 해야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황교안 전 대표는 또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뭐 다른 사안은 제가 빼놓고 황교안 전 대표 전 총리의 당대표 도전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당대표? 없죠. 왜 나오시는 거예요? 모르겠네. 그럼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 방금 모르니까 제가 우리 정 변호사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끝났다고 그러는데 저도 많은 게 보고서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 끝났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다이다, 끝났다 하는 사람 또 살아온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라는 것도 변하고 정치 지형도 변한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보실 때 조심해야 될 때 보셨죠?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1, 2월도 넘어가요. 3, 4월까지 간다니까. 왜? 정진석 현재 비대위원장이 완전하게 당대표처럼 권한을 행사하시고 계시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관절될 거로 보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3, 4월로 가면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까? 1년 후에 총선을 개장한 그런 당원들의 마음, 또 수도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지지율과 연동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잘 봐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전 대표 당선 가능성을 물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만 하시네요. 이제 황교안 전 대표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 뭐 개인적인 그보다도 이게 부정선거로 말씀을 하시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아마 오늘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맞아요. 지난 총선 자체가 부정선거였다고 하시니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판결로 끝난 마당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실 것인지 이게 당원들의 마음은 일부는 언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아니겠냐는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약간 김문수 위원장님처럼 옛날 시대에 머물러 계신가요? 그러니까 시대는 참 빠르게 변하는데 뭐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곤혹스럽게 했네요. 죄송합니다.